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정말로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네, 히브라를 녹음하고 있는 16일 현재 11일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관련 기사도 크게 줄어서 이제 뭐 초기 화면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홍콩 독감 얘기는 좀 나오는데. 그러게요. 네. 복지부에서도 본격적인 메르스 종식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 종식 선언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는 마지막 환자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이게 음성으로 나온 상태에서 일반적인 메르스 환자의 잠복기 14일에 2배인 28일 이 경과하면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 WHO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8월 초 정도가 되면은 아마 종식 선언을 아닌가요? 아, 그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날짜를 이제 저 청년에서 박성순 기자입니다. 네. 그 날짜를 박을 수가 딱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17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이 PCR 검사를 다 해서 그분들 중에 마지막 걸리시는 분이 최종 음성, 바이러스가 더 이상 없다라고 나온 그 후에 28일이기 때문에 아마 8월 말, 9월 초, 9월까지도 가지 않을까 9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공식적인 종료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종식 뭐 이런 식의 그러면 WHO 기준보다 조금 빠르게 한 발 앞서서 그렇죠. 사실상 종식 선언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공식은 있다는 아니지만 뜻이군요. 왜냐하면 WHO 기준이 워낙 전 세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반할 수는 없고요. 공식 선언은 아마 또 요거에 맞출 건데 사실상 우리는 종식된 거다. 이런 선언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본에 있는 내용만 읽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를 했더니 또 PD가 끼어들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끝날 것 같지 않고 무섭게 확산되던 메르스도 끝나가는 시점. 자, 이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무더운 날씨, 또 가뭄, 휴가, 태풍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더라도 제발 보건당국에서는 메르스 재발 없도록 후속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중순에 보내드리는 히구라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까 이미 인사는 했네요. 곽성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게 좀 메르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의료진들에 대한 인식이 막 좋아지고 있는 찰나인데 이런 소식이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동두천시 A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지난 6월 25일 밤이었습니다. 그 119 구급대원이 머리를 다쳤다며 환자를 이제 이 A병원으로 데려왔는데 이 환자의 CT 촬영을 위해서 2층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제 뭐 간호사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당시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였대요, 다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술도 막 취해 있고 성추행 위험성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의사가 직접 좀 이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의사가 맞은 의사죠. 이 인턴인 의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이동을 막 하다가 CT 촬영을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 환자가 침대에서 자기는 이제 막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는 안 된다 이렇게 막 하는 와중에 팔꿈치로 이제 이
의사가 맞은 겁니다. 눈 부위를 이렇게 맞아서 치료는 지금 된 상태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인턴이. 그래서 현재 병원은 지금 그만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직 인턴은 아니고 인턴 마치고 그 다음 해에 야간 당직 의사로 일하는 분이었다고 해요. 네. 인턴 하다가 그만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예. 크게 많이 다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환자한테 이렇게 그렇죠. 예. 팔꿈치를 맞아서 좀 다치고 네. 충격으로 내가 이게 정말 맞아가면서까지.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네. 그만둔 거군요. 근데 이제 요 보도를 저희가 드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후속 기사를 썼는데 이런 A병원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동두천 지역에서 야간 응급 치료를 하던 병원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돈이 안 되고 이제 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둘씩 다 요양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예요. 동두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 A병원만 유일하게 이제 야간 응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야간에 물론 진짜 아프신 분들도 오시겠지만 이렇게 뭐 술이 취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쪽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 이런 이 배경이 조금 있더라고요. 동두천이 뭐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동두천에 응급실이 그럼 딱 하나 지금 요 병원밖에 없다는 거네요. 원래는 더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지금 야간에 응급 환자를 받는 동두천이라고 하지만 뭐 전고 그 위에 이런 데서 다 오겠네요. 다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시골에 저 분만실 없어진다고 그거랑 걱정이라 비슷한 것 그랬는데 같아요. 네.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응급실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네. 이렇게 당직 쓰는 의사가 맞아서 이제 그만두고 그러버리면 그러니까 하나 남은 응급실인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뭐 문을 닫거나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 A병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최근에 했는데요. 그분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이 의사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환자한테 많이 맞는다. 이제 그동안은 가만히 좀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사건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게 CCTV 같은 게 막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 맞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맞는 장면 이런 게 공개를 했다. 상황이 이러니 요즘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 당직을 서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아예 직장을 구할 때 응급실 근무는 안 하겠다는 조건을 다는 의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의사가 그만뒀잖아요. 그분이 맞으신 분이. 그 때문에 빨리 조금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네. 말씀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국회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관련된 규정 뭐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죠. 아직 그거 네네. 뭐 통과되고 그렇지는 네. 않죠. 네. 예. 계속 지금 올라는 가는데 이 일부에서는 뭐 의사특혜법이다 이런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들도 있으시고요. 그냥 계속 흐지부지되고 있죠. 최근에 또 메르스 때문에 네. 다른 뭐 추경도 있고 뭐 다른 법안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 그 거죠. 왜 운행 중인 뭐 시내버스 예. 기사 폭행하면은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요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진료 중인 그냥 술집에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알고 보니 의사였다.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면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자라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당연한 모르겠어요. 법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뭐 의사한테든 직원한테든 병원 내에서는 욕설만 해도 잡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욕설만 하는 것으로도 난폭한 행동이고 그게 다른 환자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그렇죠. 주고 또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잡아가고 격리시키고 뭐 처벌하는데 응급실에 환자 이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이 더 나가지고 때릴 수 네, 있어요. 요번에 맞아요.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응급실 문제가 많이 지금 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네. 아마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좀 개선이 네.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지금 김변도 얘기하셨지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더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응급실에서 몇 달 이제 야간 뭐 밤에 근무를 해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응급실에 제일 시끄럽고 난폭한 거는 주로 제일 그 똘마니 걔네가 더 그래야지 심해요. 충성심을 보여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진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한 4명 왔어요 깍두기 형님들이.
근데 다친 사람이 제일 대장인 거예요. 그 중에. 근데 그 대장은 되게 점잖더라고 사람이. 네. 그치. 그래서 부하들 밑에서 까볼 수는 없잖아. 이렇게 기다리고, 저 천천히 나 기다려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조용히 해라 이러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부채질하고 이러던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빨리 우리 형님 빨리 봐달라고 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갖고는 막 무섭더라고요, 진짜.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하여튼 뭐 전 옆에서 보고 그 환자를 제가 진료하진 않았지만 딱 보고 역시 인품이 좀 돼야 깍두기 중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그 중에서 좀 그게 괜찮아야 인품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고 점잔 떨다가 만약에 부하가 그런 얘기 안 한다. 네. 근데 밖에 나서 때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전- 굉장히 잘 아시네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괜히 우아한 척하고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우아하게 한다. 그럼 네. 맞는 거죠. 그건. 나가서 그렇죠.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굉장히 잘 뭐 아시네요.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응급실에서 좀 이렇게 뭐 딴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때리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좀. 네. 다음 소식 들어가죠. 네. 네. 자, 이 네. 메르스 사태 발생 직전에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었다. 이런 네. 뭐 기사가 있네요. 많이, 늘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을 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데가 국내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이용자 및 종사자의 병원 안전 인식도 조사 연구 결과를 지난 14일에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한 게 올해 2월부터 약 2달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터지기 한 달 전, 몇 달 전. 네. 메르스가 그때. 5월에 그렇죠. 처음 5월 발생했잖아요. 20일에 첫 네. 환자가 발생했으니까요. 그 2월부터 약 2달간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 2개하고 종합병원 1개하고 상급 종합병원 2개를 이용하는 이용자, 즉 이제 환자와 보호자 49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병원 종사자 468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로 해서 이제 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병원 이용자와 종사자는 병원 안전과 관련해 떠오르는 이미지로 첫 번째는 이제 낙상을 꼽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낙상이 네. 아마 많을 거다 꼽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감염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병원 이용자, 종사자 둘 모두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는 것이 이번 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병원의 제일 위험한, 안전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는 이 감염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병원 종사자하고 일반 환자들하고가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 이용자보다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더 높게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도 종사자들, 응답자들 중에서는 81.2%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원 이용자는 73% 정도여서요. 병원 종사자들이 더 위험성을 높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높긴 한데 뭐 비슷하네요. 네. 전부 다 이제 두 그룹 다 높게 본 거는 맞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 뭐 많은 원인들이 뒤에 있는데요. 둘 다 이제 이용자나 종사자분들 다 가장 높게 뽑은 것은 부족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 이제 메르스 사태 터진 이후에 이제 막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전에도 우린 다 이미 다 알고는 알고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네. 해결을 못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근데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네. 자, 근데 이 조사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병원 종사자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병원 안전사고를 공개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면허 정지 및 벌금 부과,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 위험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분들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쪽에 이제 답변이 많았던 거고요. 종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하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네. 이미 우리 환자 안전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이제 곧 시행하게 되게 됐는데요.
예. 네, 그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차이도 많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병원 종사자들의 한 33.5%는 이미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이용자들은 한 14.4% 정도만 이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14.4%도 제가 봤을 때는 왜 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인들이 뭐 병원 안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평소에 네. 뉴스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환자 안전법 그 정도 정도로만 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현이법 네, 뭐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희구라나 이런 데서 열심히 그렇죠. 예. 방송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조금 약간 늘어났을 수도 있고 뭐 계속해야 돼요, 이거. 네, 안전은 계속해야 계속 돼요. 반복해야 그럼요. 돼요. 예. 그냥 반복하는데 안전에는 돈이 든다. 이런 좀 메시지가 확실하게 지금 온 그거를 진짜 전달이 좀 돼야 아셔야 될 될 것 텐데요.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알 텐데 아까 이제 인력 부족이라는 것들도 일반인분들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력 한 명을 쓰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인력만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인력이 이제 부리는 무슨 재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것들 뭐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게 다 돈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뭐라고 하셔야 되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 분들도. 네, 뭐 돈이 든다고 하지만 그 돈은 많죠. 돈은 그렇지 많은데 이제 나라 병원은 전체는 꽤 부자예요. 병원은 네. 없고. 그러니까 네.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돈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제가 볼 때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메르스 관련 소식인데 이 메르스 환자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네. 병원도 소송 대상에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지난 9일이죠.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 허술한 방역 체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네. 단체가 함께 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사망한 45번 환자의 부인 이아무개 씨 등 유가족 6명은 정부와 대전시, 건양대 병원을 상대로 2억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165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유아무개 씨 등 가족 3명은 정부와 경기도 시흥시 강동 경희대병원에 66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24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4명은 정부와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상대로 1억 4,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자, 몇억 원 정도인데요. 네. 자, 일단 유가족들이 뭐 개인적으로 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유가족도 있고 그냥 이제 격리되셨던 분들 일반 네.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분도 섞여 있고 네. 그리고 경실련이 끼어 있고 그렇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김비아 이게 경실련. 소위 말하는 기획소송이죠, 이것도. 글쎄요, 뭐 그걸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고 어떤 이슈가 있는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는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냥 간단한 개인적인 소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과연 그 병원이 가해자냐. 네. 네. 의료계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쪽을 다루는 방송이니까 네. 그쪽 입장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병원도 피해자다라는 인식들을 다 그렇죠. 갖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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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니까 약간 좀 의료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일단 뭐 시기도 네. 지금 뭐 아직 전투 중인데 네. 갑자기 이게 막 들어오니까. 그러게 지금 뭐 그냥 뭐 비슷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세월호 사건도 아직 뭐 소송을 가고 뭐 그러지는 네. 않잖아요. 네. 지금 네. 협의하고 있는 거지. 네. 오히려 그런 해법이 낫지.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는 조금 급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자, 이게 어쨌든 이제 경실련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이 사건의 법률 대리는 그 신현호 변호사라고 우리 뭐 의료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죠. 네. 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료 전문 변호사로는 거의 1세대에 그렇죠. 해당하는 네. 그런 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의료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이런 멘트 하셨더라고요. 이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는 것이나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이나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됐으니까 의료기관의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말씀하셨던데. 막 그분이 그 MRSA 소송을 몇 차례 하셔가지고 네. 그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구나. 사례들도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말만 들으면 또 네.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들긴 네. 하는데 예,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변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또 법조 선배이신데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게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나 지금 메르스나 어떤 국가적 재난이고 그런 성향은 그렇죠. 유사하잖아요. 네. 근데 참 이상하게 다른 거는 세월호 때는 다른 국민들이 이제 뭐 좀 힘들어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구호 활동도 했지만 또 기금 모금 활동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 사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뭐 하다못해 무슨 뭐 후원금 모은다든지 뭐 힘을 해서 뭔가 좀 이게 이제 그 좀 달라요. 그죠? 다르고 대응 방식도 다르고. 그러게요. 네. 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진짜? 진짜. 그죠? 의료진들한테 고생 많다. 막 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뭔가 병원에 실질적으로 뭘 대해서 해주는 건 이런 뭐 건 없다는 뭔가 후원금이나 뭐 네. 기부금이나 이런 다 비영리 병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힘내시라고 뭐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죠? 네. 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의료기관 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라의 그렇죠. 시스템 뭐 네. 전반적으로 다 얽혀가지고. 근데 요 문제는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기관의 문제.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른 종류의 의료 문제는 뭐 당국이나 의료기관, 의료 종사자들의 문제인 경우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감염병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온 시민의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오히려 그렇죠. 더 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네. 예. 그리고 이건 뭐 세월호 때야 뭐 이제 우리 국내 여행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문제가 네. 됐지만은 네. 뭐 수학 여행이라든지 네, 네,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취소하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고 문제고 그걸로 인한 타격들이 더 크고 실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왜 그런지가 궁금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좀 소송 거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좀 더 기다려보고. 왜냐하면 소송할 때까지 3년 정도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사실 간에. 정부에서도 이 네. 메르스 유가족들에게 대해서 뭔가 하여튼 보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계획을? 계획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러니까 한데 이거의 일단- 2차예요. 네. 세월호는 네. 그냥 침몰해서 끝이에요. 네. 더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메르스라는 게 아직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아직도 걸리고 종식이 안 된 예, 그 상황이니까. 결론 낼 때까지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끝마치고 뭐 종식 선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 이후의 대책들을 네. 어떤 사후 수습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쟁 중이란 말이죠, 네.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또 이 어떤 분쟁을 또 끌어들였다는 게 저는 조금 성급하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소송 자체의 뭐 이 정당성,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시점이 너무 급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약간 돌아가신 듭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물론 억울하고 그분들은 힘드신 이제 부분인데 황당하시겠죠. 이제 예. 뭐 보면은 정부에서 대책이 미온적이다 아니면 보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별로 느끼실 없다. 수 있죠. 이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종식 선언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 대책으로 나올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먼저 이렇게 보니까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법원에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게다가 이 그렇죠. 소송이 네. 병원만을 상대로 건 게 아니라 그렇죠. 지자체까지 다 걸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 네.
그러니까 국가와 뭐 서울시, 강동구, 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도 네. 걸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후 네. 대책이요. 이제 법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도 이제 병원들도 막 피해가 있고 뭐 그러면 그 피해액에 대해서 한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고 그걸 하자. 그러면 이제 이게 3, 4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거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만 지금 들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하여튼 될 수도 있겠네요, 정부도 지금. 참 네. 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볼 땐 정부 입장에서는 더 편해졌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요 아까 소송 말씀하신 때문에. 게. 그렇죠. 이 소송 왜냐면 결과를 보자고 고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진짜로 아. 유가족들이 나오시면 그럴 수도 예. 있겠구나.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게. 이러면 끝나는 그러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세월호 사건도 그래요. 사실은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그 보상액보다 훨씬 작게 나올 겁니다. 훨씬 작게 나올 거예요. 아, 그런가요? 법원 그렇겠네요. 판단은 네, 어차피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나 아니면 그냥 기타 뭐 그렇죠. 보트배를 네. 타고 그거나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원은 판례라는 그렇게 할 게,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까 우리 PD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건강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그 공제 내지는 어디까지 책임 제한 책임을, 이런 것들이 예, 있거든요. 인정할 거냐. 예, 네. 과실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많이 깎이면 실제로 유족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판결문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미미할 거다. 그런 예. 내용들을 알고 지금 소송에 참여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유가족이나 이 글쎄요. 그 소송 우리 가능하면 소송에 참여하신 유가족이나 뭐 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한번 가서 좀 여쭤보고 그랬으면 진짜 속 싶은데. 사정을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메르스 종식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데는 유족들보다는 이 잡는 거. 그렇죠. 메르스, 네. 여기 신경 쓰니까 상대적으로 유족들은 박탈감이라든지 자기를 있을 누가 수도 있죠. 케어해주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세월호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니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럴 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그 사람들 의견, 그런 단체들 의견에 많이 따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의 이 결정 내린 것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 경실련이라는 어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엄청 크고 크죠. 네. 어떤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기가 지켜보고 그래봤자 뭐 한두 달일 거 아닙니까? 그 메르스 종식 나고 난 다음에 정부의 대응책을 봐가면서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특히 이 신현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위원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서로 유사성이라든지 다른 점 이런 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래서 더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일반인 법조가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아니 뭐 신현호 변호사는 지금도 그 직책을 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랫동안 경실련에서 그 무슨 보건의료위원장 이런 직책도 갖고 계셨고 실제로 경실련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경실련 공동대표 중에 의사도 한 분 계시잖아요 현재.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네. 여러 맥락들을 하여튼 약간은 저도 뉴스 보고 의아하다라는 느낌도 약간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제 국민들이 딱 보면은 신문 보도 보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 봤는데 신현호 변호사님이 딱 양복 입고 딱 유족들이랑 같이 소장 접수하러 가는 게 딱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 잘 나왔어요. 보면 그 전까지 병원이 참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이걸 딱 이게 보는 뭔 순간. 병원이 잘못했구나. 나쁜 네. 애들이네라고 생각을 하게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 손실이 아닌가. 내가 근데 볼 때는 이거 그렇습니다. 하면서 경실련이 이분들만이 끝이 아니라 이런 유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봅시다 어떻게 예, 되는지 뭐 앞으로 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의료계의 뭐 병원장이나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비공식적으로 보이셨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런 표현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병원의 책임을 만약에 법원이 나중에 인정한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병원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국가적인 예상치 못했던 그 재난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슈퍼 전파자 네. 이런 네, 분들한테 네. 대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번 환자한테 그러니까요. 걸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따지면. 책임으로 가면은 네. 그럼 그렇죠. 병원에선 구상권 행사를 1번 환자한테 해야 되고 네. 그럼 서로 다 탓을 돌리는 사회가 돼버리는 건데 변호사들만 막 바빠지는 사회가 되는. 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변호사들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사회적인 그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자꾸 가중시키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네. 자, 뭐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눈 거 하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많이 있는데요. 계시겠죠. 네. 네. 저희는 지금 병원이 소송을 당한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메르스 사태 이 현재 시점에서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행위 자체가 과연 이게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만약에 배상 책임이 나온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뭐 진료 거부에 걸려도 좋으니 우리는 환자 못 봅니다. 네. 진료 거부가 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상 하는 그리고 거보다는. 응급실 들어올 때마다 다 그 체크를 하느라고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네. 모든 환자들 이용자들이 다 다 불편해지는 그렇죠. 것이고. 예. 네. 뭐 일단 감염병 있는지 없는지부터 지금 외상으로 팔이 썩어 들어가고 있거나 지금 막 그 뼈를 위급한 못 쳐야 상황인데. 되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혹시 감염병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겨울에 발생했으면 더 난리 났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더라고요. 저번에 해드렸죠. 하셨는데 예. 열나는 사람 많을 때 했으면 더 큰일 났다는데 실제로 뭐 수술해야 되는데 뭐 다른 병으로만 왔는데 열이 조금 나는 경우에 그럼 앞으로 다 이 그렇죠. 메르스 네. PCR 그 비싼 검사 이런 거 다 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과제와 숙제들을 동시에 딱 던지긴 했는데 이 소송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지 말자. 보건의료 체계 개선 얘기만 자꾸 하면 국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건 그래 보건의료 체계 개선 그 공급자들 병원들 의사들 의료인들 그리고 정부가 해야지라고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이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 보건의료 문제 뭐 감염병 관리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문제가 온 국민의 문제고 국민들이 다 서로 뭔가 이해할 부분도 있고 양보할 부분도 있고 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다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지. 자꾸 보건의료 체계 개선만 얘기하는 거가 틀렸다라는 얘기도 저는 이 하시더라고요. 사건을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요. 그런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를 법원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될 건데 그 법원이 뭐 전지전능해서 아느냐 안 그래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거 그리고 피고 측에서 네. 대응하는 거 요것만 놓고 글자만 보는 놓고 겁니다.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아주 미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시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은 이제는 뒤로 밀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뭐 저희가 이것 말고도 할 얘기도 더 있고 또 준비한 뉴스도 있습니다만 우리 초대 손님도 지금 곧 오실 기다리고 거고 계시네요. 해서, 네. 자, 이 정도 하고 뉴스 브리핑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신 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나 가족들도 그보다 더한 또 고통을 받으셨겠지만요. 일반인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자신들만 힘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의료기관 거기 메르스 환자 나온 의료기관에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또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일부나마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이순신으로 화제가 됐던 명지병원인데요. 명지병원에서는 메르스 치료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영어로는 리질리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주원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주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하주원 교수님은 연세대 졸업하시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셨고 부천 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일을 하셨네요. 전문 진료 분야는 노인정신건강, 조현병, 불안장애 등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명지병원에 가신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본론 들어가서요. 네. 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요. 예, 사투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인들도 사실 많은 스트레스로 한계에 다다랐을 것 같은데요. 그 의료인 자녀들 왕따 문제도 대두됐고요. 그간 마음 고생이 많이 컸을 텐데 명지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도 사실 명지병원이란 거를 전에 이제 제가 명지병원 다닌다는 걸 알고 계신 엄마들이 네. 전에는 좋은 병원 다닌다면서 막 예, 그리고 또 의사니까 애들도 똑똑하겠다며 친해지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 메르스 이후에는 사실 저희 애들이랑 노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하고 네. 예,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사실 기관에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신 유치원 원장님이나 또 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 기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기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 보낸다는 거는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예, 근데 그 그러면 원장님이 기관이라고. 어린이집 원장님 음. 이 전화하시고 기관이라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데 같아요. 네. 예, 그 엄마들 사이에서 그냥 통하는 얘기라서 네. 예, 그렇게 그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는 다른 아이들 엄마가 특히 의사, 예. 특히 정신과 의사는 뭐 이렇게 예. 상담 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럼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메르스 터진 다음에는 약간 좀 멀리하게 되는. 예, 평소에는 말도 많이 거시고 그랬는데 괜히 이제 메르스 터지고 나서는 제 자격지심도 있는 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일은 없어졌는데 답도 없고 그러면 제가 왕따 당한다는 그런 느낌도 괜히 들고 예, 그랬습니다. 다른 예. 분들이 하 교수님 빼고 따로 방을 만든 건 아닐까요, 혹시? 근데 저도 그 방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확인을 하지 이게 못해서 카톡을 통해서도 메르스가 전염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네. 이제 왠지 이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아. 예, 그런 피해의식을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저희 주변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셨고요. 사실은 명지병원 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 이제 완전 확진자가 이제 응급실을 거쳐간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는 사실 더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지병원은 확진된 환자를 받아서 치료만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고생이 덜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 갔으면 막 수백 명이 노출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 예. 이런 경우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의료진은 뭐 당연히 힘들었을 테고 의료진 아닌 일반 직원들도 되게 고생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메르스 관련된 진료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메르스로 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은 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료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비슷했고 반드시 의사 간호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그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지금 설문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설문조사는 뭐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죠? 전 직원에게 배포를 했는데 사실 모두에게 회수하지 못했고 6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한 내용은 저희 병원이 얼마나 이제 대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개선해 나갈 점은 없는지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고 또 그 직원분들의 일반적인 정신건강하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이게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에 대해서 함께 측정을 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받은 어떤 트라우마, 뭐 이런 충격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한다 이런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정부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메르스에 관련돼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로 이제 환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부의 심리 지원 대상 그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의료인이나 뭐 병원 직원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저 그런 기대를 사실은 그렇게 정부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못 받겠네요. 그 뭐 CDC나 미국 CDC나 이런 데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그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 옆에 지금 이 문제를 취재한 김은영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뭐 무슨 얘기 하러 나왔죠 오늘은? 저는 뭐 딱히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다 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줄 중간에 거들려고. 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심리 지원 프로그램 뭐 그리고 소가리판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진행하신 정신과 선생님하고 그 분야를 취재하고 현장도 또 가본 김은영 기자하고 두 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가리판이요? 예. 그게 레질런스? 뭐 그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뭐 그 회복 탄력성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회복 탄력성은 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 극복하는 능력이 원래 레질리언스의 개념은 개인의 어떤 역량 차이를 의미하는 바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나누고 또 그러면서 그런 서로 나누고 또 속풀이를 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꼭 원래 탄성이 있어야 저희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직장에서 역할, 가정에서 역할 이런 거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직장에서 서로 나누면서 더 빨리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럼 원래 의미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라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충격을 받았을 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리질리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하고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실 설문조사의 저희 목적도 실태를 파악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쓰고 불만인 점이나 이런 것을 자기 이제 아무래도 기명으로 하고 이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해소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 회의나 이제 직종별로 있는 회의에서 포스트잇 같은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붙이는 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조별 토론에서 또 아무래도 조별 토론에서 조금 걸러져서 발표를 하겠죠. 전체를 발표를 하다 보면요. 대표를 누가 발표를 하고 조별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한 8명에서 10명 내외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8회기 정도의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하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도 사실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접수를 이제 진료 시간에 하지는 않아도 예, 정신과 의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거 청구하면 삭감될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예사심? 그 조직에 대한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머뭇거리는 예. 이유는 뭔가 사실 뭐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 프로그램의 전체 총괄 기획자 내지는 이제 진행자는 김현수 교수라고 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외래 진료 중이라서 네네. 예,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타로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그분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어서 예, 머뭇거렸고요. 어쨌든 저희의 그 정신과 의사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또 저희도 사실은 속으로는 이런 마음 저도 갖고 있었던 마음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뭐 희생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소규모 그룹으로 한다는 네. 건 뭐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면 간호사들 예. 뭐 이렇게 해서 좀 적은 규모는 뭐 한 10명 뭐 20명 이런 규모. 20명은 조금 많고요. 네. 예, 10명 이내로. 예, 그 정도가 알겠습니다. 모여서 네.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판을 벌이는 게 일단 기본 한 가지 포맷이고. 예.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뭐 팀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섞인다거나 네. 혹은 뭐 정신과 의사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고위험군 정말로 이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거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끄는 그 집단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고위험군인 거는 어떻게 알아내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건 충격 같은 것이 또 많이 나온 집단이라든가 예, 특정 병동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자체 기밀인가요, 이게? 경영 정보? 경영 정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경영을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저희가 약간 그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요? 예,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돼서 메르스의 예, 부작용.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계속 못 자면서 우울증을 정말 발생하기도 하고, 예, 진짜 공황장애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고위험군들은 환자잖아요. 환자 또 환자 대상자인데 그거는 치료를 해주는. 이것도 일종의 건데. 치료의 일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서 소규모 10명 이내로 집단 치료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거랑 사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다음에 서로 조별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아예 나눠져 있는. 그렇게 소규모로 토론한 결과들을 그러면 여러 그룹이 했을 텐데 그거를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모아가지고 따로 다 크게 모여서 발표하고 뭐 이런 행사도 했나 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영 기자가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제 직접 가서 좀 구경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를 하시던가요? 일단 이 소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그 메르스 때문에 아무래도 침묵해야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다들 조심스럽기 때문에 침묵해야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대화의 물꼬가 트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큰 일을 겪으면 진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집에 가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같은 처지에서 같이 고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도 그랬다, 뭐 너도 그랬구나, 뭐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좀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예, 사실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것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소통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소통이나 혁신을 강조한 병원이라서 그런 창구가 많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스 이후에는
사실 처음에 그 격리병동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었거든요.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왜 숨겼냐라는 건데요. 당시 SNS에 메르스 환자가 명지병원에 있다. 심하게는요. 명지병원에 간 메르스 환자가 사망했다까지 이제 SNS에 그렇죠. 돌고 있을 그런 때 소문도 돌았죠. 저희도 그거를 정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뭐 친척들부터 뭐 친구들까지 연락이 오는데도 얘기를 할 수 없었고 그런 정보 공개를 병원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그 서운함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 뭐 일부러 숨겼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었잖아요. 공개하지 말라고 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응급실에 다녀가거나 노출된 공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격리 병동에 왔다가 또 모두 다 완치돼서 잘 나가는 사례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심리적 마음은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정부가 정부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한테는 우리끼리는 그래도 살짝 얘기를 얘기를 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렇죠. 왜 저희 친구끼리 비밀도 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까지 안 말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평소에 왜냐면 명지병원이 정부 정책에 잘 잘 협조를 따른 하네요. 거죠. 예. 네. 정부 정책을 잘 따랐더니 내부에서 불만이 생겼네. 거죠. 네, 근데 참 저라도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하면서 또 풀어 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 현장에 실제로 그 소규모로 이 직원분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좀 녹음을 해와서 뭐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일부만 한 2분? 그 조금만 좀 틀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한 간호사가 가기 전에 팀장님 저는 도망 안 가고 오늘 나이트 꼭 출근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첫 환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장갑, 보호복, 더신의 신포, 전동식 호흡장치, 마지막 덧장갑까지 모든 보호장비. 보호 장구를 껴입으니 체온과 됐을 때문에 고글 안으로 금방 습기가 차올라 심하게 가려졌습니다. 메르스가 무서운 고글안은 두려움이 환자를 받기 직전부터 엄습했습니다. 격리실 안에서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남자 환자가 자동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환자는 보호복커녕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구토를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토를 하는 환자의 괴로움보다 나에게 행여나 고통이나 바이러스들이 나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을까 결국 겁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 여자 환자가 입원을 하였고 남자 환자에 비해 증상이 훨씬 심해 보였습니다. 골골의 그림통, 오심부터 호흡관한 등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빨리 수액을 달고 증상 조절을 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지만 격리병동 내에서는 이 모든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 공기와 차단된 보호복 탓에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땀이 줄줄 흘러 탈진 증상이 생기고 산소를 공급하는 전동식 호흡장치는 계속 웅웅 소리를 내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중 장갑을 낀 손등, 낀 눈썹 등 보호장구 탓에 움직임을 못해주고 속도도 나지 않아 빨리 환자에게 수액이라도 놔주고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생각만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 애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스타트하려다 장갑이 찢어졌고 대손이 보였습니다. 장갑이 찢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일이라 당황하였고 격리병상 밖에서는 이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높으신 분들이 CCTV를 보며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더욱더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땀이나 장갑을 새로 끼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갑을 끼고 다행히 알베르 스탠다였고 네, 음질이 별로 좋진 않지만 네,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뒤에 CCTV로 밖에서 높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다는 이야기는 왠지 약간 웃음도 나오고 네, 그렇네요. 더 많이 막 울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 못하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들 이제 그간 묵혀뒀던
그런 감정들이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감정들이 이제 울컥하다 보니까 듣고 계시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울음바다가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원고를 써서 읽으신 거죠, 어쨌든 요거는? 아니요, 대본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저 엉뚱한 생각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각자 말할 걸 준비해 와라 그러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왠지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모여서 그 얘기를 꼭 다시 해야 돼? 뭐 이런. 저희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런 스트레스는 다들 할 말이 많으셨던 거죠. 그게 그래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낼 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사장님 원장님 볼까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소가리를 한번 다 풀어내고 난 다음에 또 병원에 어떤 변화가 좀 생겼나요? 병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당시에 정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이러면서 처음보다는 많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 같은 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지병원이 대처를 잘했다 이런 기사도 신문에 크게 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직원들이 또 이런 프로그램도 뭐 좋지만 뭐 이렇게 외부에서 잘했다는 칭찬해 주니까 또 고생하신 분들이 또 약간 위로가 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겠어요? 예. 그런 걸로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고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열심히 메르스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막상 인정은 못 받고 오히려 남한테 피하는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건데 그런 기사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은영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이 의료진들이 너무 이런 과도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하지 않도록 뭐 근무 시간도 제한하고 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제 의료인들의 최대 근무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관을 파견한 경우에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의료인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들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일단 공중보건위기 대응 파견 근무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고요. 국제적인 상황일 때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서 최대 4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말씀드렸듯이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매일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료진의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12시간 하루 12시간. 이제 평소에는 물론 8시간 일하겠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12시간 넘게 일하지 않도록 의료진들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2주 이상은 또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루 12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일하셨을 테고 또 한 달, 2달 고생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았을 텐데 또 안타깝게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적고 그럼 명지병원 프로그램을 어디 좀 타 병원에 좀 수출 좀 하지 그러세요? 수출이란 게 수입한다는 곳이 있어야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는 수출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신 다른 병원에서 좀 그런 거 와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고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참여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거는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건 수출이 아니라 컨설팅이겠죠. 그 말이 그렇다 하는 거지. 수출 돈은 안 받고 하는 거겠죠. 차비 정도는 좀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자, 이 원래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메르스 이런 경우 말고 평소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사실 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같은 걸 해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고 만약에 상황에서 언제든지 조금 더 일찍 가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물론 별일이 없이 잘 살면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지병원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메르스 환자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의료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뭐 어떻게 처음에 시작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신 김현수 교수님이 작년에 세월호 때의 경험이 있고 또 세월호 이후에도 양주시의 화재나 그 경기광역정신보고센터장을 맡고 계셨었기 때문에 양주시의 화재나 또 고양터미널 화재 같은 네. 그런 재난에서 빠른 개입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2, 3일 이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게 원래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용도 네, 많이 네. 하셨던 거네요. 예, 네. 경험을 하셨고 보험 청구가 돼요? 보험 청구가 안 따로 되지는 된다니까. 않고요. 그리고 게다가 근무 시간 외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건 아닌 뭐 것 같습니다. 사회자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다른 데서 얘기하면 차비 정도 주면 된다. 이런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죠. 아니 차비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 차비도 안 차비도 줘요. 안 준다는 그 근데 왜 가요? 그냥 어떤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그런 거죠, 뭐. 그냥 사명감, 그러니까 왜 사명감. 가냐, 왜 정말. 가냐고 저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러면 그냥 지금 현장에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김현수 교수 지금 이름 나온 네. 이 양반은 병원 내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쁩니다. 아니 그 세월호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 계속 일하고 지금 자기 과장님을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네. 사명감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걸로 지쳐버리면 그 많은 그 귀한 자산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니까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면 바뀌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김현수 네. 교수 같은 양반은 하여튼 저 사명감 병원에서 잘리는 플러스 거지. 왜? 병원에서 구박받아 가면서 이제 가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적은 거지.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주원 선생은 자기과의 과장님 실적 나쁘다고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게 현실이어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한 분이 그런 사명감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럼 네. 조직 자체에 버든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 메르스 때도 그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들을 2명을 아예 정해서 다른 업무에서 다 빼주고 5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그 콜을 받고 또 의료행위를 하도록 그 격리병동에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근데, 것들이 보상이에요. 근데 그 레지던트들보다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서 2명이 빠진 거라서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조직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전체 그 버든이 좀 늘어나는 그렇죠. 결과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출되어서 메르스 환자만 전담해서 본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고생하고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예. 또 그들이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일까지 뒤집어 써야 했던 또 다른 동료들은 그들대로 또 고통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 토로하고 이렇게 공감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큰 재난 이런 거 아닐 때라도 평소에도 어떤 조직 내에서 서로 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많고 각자 자기 입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MT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라고. 아, MT 가면서 그런 거 해요? 술 마시는 거 아니고? 술 좀 먹고 나면 얘기하잖아. 왜 이렇게 이런 거 섭섭했어 뭐. 부장님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막 이런 거 이제 술 취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맑은 정신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비웃는 표정.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맑은 정신을 하면 사실 더 좋은데 네. 그게 되게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술의 힘을 빌려서만 그러게요. 네.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그러니까 청년의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참석하지 않은 모임에서 다 이렇게 서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뒷담하라고 하는 거를 그런 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뒷담화도 사실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 네. 나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부작용도 적고 사실은 대놓고 맞서서 정말 실직의 위험 이런 걸 겪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를 풀고 소가리를 이제 이렇게 속풀이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구나. 뒷담화는 건강한 어떤 일종의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이제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또 들켜도 보통 보면은 권력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화를 당하고 예, 예. 권력 관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뒷담화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뒷담화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 직원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네.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지금 새고 있고요. 예. 김은영 기자는 아까부터 지금 격하게 계속 웃고 있는데 평소에 뒷담화 이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아시면서도 그래도 허용해 주시는 게 예. 아니 뭐 허용하고 말고가 있으면 모여서 떠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뭐 아까 그 그러려니 얘기가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CCTV 뒤에서 서 있더라. 우리는 중무장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네. 있는데. 아 진짜 그거는 CCTV는 그 원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죠 병실에 예, 예. 환자 모니터를 위해서. 네, 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간호사나 의사가 가서 진료 행위를 하고 할 때 누가 이렇게 지켜보지는 않았죠 실제로는. 실제 지켜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건 정말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예. 카메라가 달린 일반 보통 병실에는 없으니까 예, CCTV가. 정신과 외에는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격리 병실에는 CCTV까지 달려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진료하는 모습이 계속 녹화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뜻이겠어요. 예, 예. 네. 그런 건 정말 다른 사람은 막상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줄은 병원장님께서 몰랐습니다. 이사장님이나 공개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예. 바빠서 그거 안 봤을 거예요. 예, 예. 저도 그거를 위해서 절대 그렇게 설치해서 가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다음번에 또 뭐 그런 얘기를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명지병원이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거나 뭔가 해결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병원들하고는 좀 다르고 굉장히 신세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제가 1년 남짓 있었지만 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 누구 결제받고 뭐 누가 결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소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네. 그다음에 아니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의사결제 지연돼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일부 어떤 제가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서 그러니까 하고 이게 계시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 빠르다든 독단적이고 독선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제가 예.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는데 예를 들면 네. 종교 계통의 병원이나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기업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제가 경험한 다른 병원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앞으로도 네.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꼭 큰 이런 메르스처럼 전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네. 사실 이런 특히나 직장 내나 조직 내에서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수면 장애를 넘어서서 사실 자살 같은 문제까지도 굉장히 정신건강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가끔씩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를 넘어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형태인 자살의 경우 자살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 주변의 조직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함께 따라하기 얘기하고 뭐 이런 거요. 예, 따라하기도 하고 뭐 우울해하기도 네. 하고 예, 연예인 그런- 사망하면 또 막 많이 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베르테르 예. 효과.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야,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 일을 계기로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줘야겠네요. 과연 예. 그럴까요? 네. 예, 뭐 듣고 계신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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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병원이 그만큼 우수한 병원이 되는데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셨다. 예. 자, 명지병원이라고 치면 예. 연관 검색어로 이꼬실 이렇게 아, 나오고요. 예, 예. 네, 여자 이순신 같이 예. 막 나오는데. 이순신이 그 뭐예요, 그게? 응? 안 봤어요? 그 댓글만 한 5,000개인가 달린 그 예. 기사? 못 여자 봤어요. 이순신 관련 기사? 네. 여기 청취자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네. 1년 전부터 뭐 메르스를 준비하고 매뉴얼 만들었다 해가지고요. 신문에 크게 나서 네이버 첫 화면에 뜨는 바람에 네.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좀 봐야겠네. 네. 네. 꼭 끝나면 보시기로 네. 하고. 그래서 거기 그 신문에 그렇게 막 크게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거기 저 여자 이순신 선생님은 잘 계세요? 예, 잘 계시고 네. 아까도 식당에서 그냥 밥
식사하시는 거를 봤는데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환자 진료 열심히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분은 뭐 특별히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필요 없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시군요. 예, 꼭 반드시 근접해서 근무를 했다고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렇게 이제 메르스 사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환자는 회복이 됐어요? 급감했던 환자는 얼만큼 회복 탄력성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래도 작년에 7월 수준으로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직도 꺼리고 특히 과마다 조금 다른데 소아과 내과 같은 경우 특히 심하고 환자들이 아직도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야. 그러게요. 문제네요. 참 하여튼 병원들이 병원에 많이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또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많이 했던 거가 이번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구조 속에서 쭉 일해오던 병원들이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상태가 계속되면은 경영상으로도 상당히 힘들 텐데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빨리 또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교수님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하주원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7월 17일 재연절에 보내드리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